구성주의 학습, 교수 이론, 이제 종류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대표적인 교수법은 인지적 도제 교수법입니다. 이는 비고츠키의 근접 발달 영역 (GPD에) 기초한 내용입니다. 이 인지적 도제 교수법은 특징이 전문가의 인지 과정과 문제 해결 방법을 모델로 삼습니다. 학습자 자신의 문제 해결 과정과 방법을 검토하고 조정하는 과정이 생겨나고요. 이 전문가의 방법을 모델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메타인지적인 지식을 습득하게 되고 학습자 자신의 새로운 문제 해결 방안을 모색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 지속적인 자아 성찰을 할 수 있고요. 자기 스스로 이게 어떻게 생각했는지, 검토한 결과가 어떤지, 어떻게 조정해야 하는지 이런 등등을 생각을 계속 반성을 해봐야 되고요. 전문가와 학생의 협력을 초점에 맞췄습니다. 이 교수법의 전개가 되는 단계는 모델링, 코칭, 스캐폴딩, 명료화, 반성적 사고, 탐구 이렇게 6가지가 되겠습니다. 먼저는 모델링, 시범을 보여줘야 되죠. 전문가의 시범과 설명을 이제 학습자에게 해주면 학습자는 관찰하고 이해의 기반을 형성하게 됩니다. 그 다음 코칭이 들어가는데요. 학습자가 과제를 수행하면 전문가가 이를 점검 또 피드백을 제공하여서 잘못된 것이 있으면 오류나 오해, 잘못된 사고를 확인 후에 고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것이 코칭이고요. 3번 스캐폴딩, 비계 설정이 중요합니다. 이것도 이제 비고츠키에 이제 기초를 하는 건데, 스캐폴딩 비계 설정은 교수적 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스스로 해결책을 찾도록 암시나 단서를 제공해 주고요. 결국에는 문제 해결은 스스로가 합니다. 자기 조절을 통해서 문제 해결을 하고, 도움은 항상 주는 게 아니라 꼭 필요한 경우에만 주게 됩니다. 그래서 학습과 과제 수행에 익숙해짐에 따라서 도움이 점차 감소, 페이딩 되게 됩니다. 그래서 다 익숙해지고 도움이 필요 없을 때는 도움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명료화가 있는데, 이제 학습자가 배운 내용들을 명료하게 정리를 하게 되는 것이고요. 5번째, 반성적 사고 반추가 있습니다. 내가 이 전문가가 했던 것, 보여줬던 것과 비교하고 분석하고 내 것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스스로를 돌아보게 되는 것이고, 탐구하는 것은 교사가 시도하지 않았던, 전문가가 시도하지 않았던 새로운 방식을 시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특정 상황을 넘어서 관련된 다른 상황에 적용 가능한 보편적 지식을 습득하게 됩니다. 이 인지적 도제 교수법에 제한점이 있는데, 이것은 학습자의 경험과 관점에 대한 존중이 부족합니다. 이제 학습자의 경험보다는 전문가의 경험과 이 시범과 설명이 다 맞다라는 전제로 시작이 되기 때문에 학습자의 것이 크게 인정될 수 있을 만한 확률은 적습니다. 그리고 교사, 전문가의 인지적 과정을 답습할 우려가 존재합니다. 분명 특정 상황을 넘어서 다른 상황에 적용 가능한 보편적 지식을 습득을 하는 게 이제 마지막 단계인데, 처음부터
이 전문가의 시범을 보고 그것을 따라하고 비교하고 했기 때문에 그 인지적 과정을 똑같이 따라할 위험성이 존재합니다. 두 번째로는 상보적 교수입니다. 이도 마찬가지로 인지적 도제 이론에 근거하였고, 이 상호적 교수는 독해 능력 향상을 위해서 교수법이 만들어졌습니다. 독해의 4가지 전략 학습에 초점을 두었는데, 요약하고 질문하고 명료화하고 예측하기 4개의 전략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교사와 학생이 역할 교대를 하여서 지속적으로 학습자가 성찰을 할 수 있도록 자극을 합니다. 상보적 교수는 단계가 있습니다. 안내 단계, 시범 단계, 교수적 지원 제공 단계, 교수적 지원 중지 단계. 여기서 지원 제공은 교사와 학생의 역할을 교환하는 그 과정에서 지원이 되고요. 지원 중지는 더 이상 교사의 도움이 필요 없을 때 도움을 주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상호적 교수는 인지적 도제를 활용하였기 때문에 메타인지적 전략을 학습하게 됩니다. 인지적 도제가 시범, 모델링을 보고 관찰하고 반성하는 이제 과정이 있다고 하면, 메타인지적 전략 학습은 계획하고 감독하고 평가함으로써 이 인지적 도제와 비슷한 면이 있는 것이죠. 또 학습자의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을 촉진시켜 줄 수 있고, 학습자가 생산자와 비판자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습니다. 스스로 질문과 요약을 생성하고 타인의 것에도 질문하고 요약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거에 대한 자세한 교수 방법은 이제 처음에는 교사가 통제하는 하에 학생이 책임을 집니다. 이제 점진적으로 교사와 학생의 자리를 바꾸게 됩니다. 그리고 요구와 능력을 짝지을 수 있도록 합니다. 과제 난이도, 책임감, 능력 등을 스스로 또 선택을 하고 알아보는 과정을 가지게 되고요. 학생의 교수 활동에 대해서 관찰을 해야 학생의 사고를 볼 수 있습니다. 아까 이제 교사와 학생의 역할을 바꾸어서 책의 내용을 이제 발표를 하게 되는데, 어떠한 한 학생이 교사의 역할이 되어서 교수 활동을 하게 된다면, 그때 학생이 말하는 것에서 학생의 사고방식을 엿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상황학습 이론입니다. 이의 특징은 학생 주도적인 학습 모델이며 맥락 제공의 필요성을 알 수 있습니다. 문제 형성의 과정부터 문제 해결하고 평가하는 이 모든 과정을 주도해 나가도록 하는 학생 주도적인 학습 모델입니다. 인지적 도제는 전문가와 학생 간의 협동을 강조한다면, 상황학습은 학생들 간의 협동을 강조하게 됩니다. 그리고 맥락 제공의 필요성이 있는데요. 이제 전문가와 초보자가 일반적인 원리를 아는 능력은 큰 차이가 없다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지식의 전이는 구체적 맥락이 있으면 다들 할 수 있다. 그래서 지식의 전이는 이 전이를 하기 위해서는 구체적 맥락을 통한 학습이 필요하다라고 하였습니다. 이 이제 교수 설계는 어떻게 되어 있냐? 지식이 사용되는 맥락을 먼저 제공하고 이 맥락 가운데 실제적 과제를 사용합니다. 구체적이고 다양한 사례를 제공하여 지식의 전이를 일어나게 하고 생성적인 학습을 조장하여 창의성을 증대시킵니다. 이 생성적 학습을 하면 다양한 해결책을 찾도록 할 수 있습니다. 협동학습의 기회를 제공하고 학생의 자기성찰 기회를 제공합니다. 교사는 이에 학습 촉진자, 학습 보조자, 동료 학습자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평가는 수행평가를 하게 됩니다. 학습 과정의 평가가 통합이 되어야 하고요. 이제 지식 구성 능력, 문제 해결 능력, 자기 조절 능력 평가에 초점을 두어야 합니다. 이 상황학습 이론의 장점은 다양한 상황, 이 맥락과 다양한 사례를 제공한다고 했죠. 상황에서의 지식의 전이를 촉진하고 새로운 아이디어 창출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또 이제 지식의 함의를 파악하여 지식의 구조화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 상황학습 이론을 적용시킨 교수법이 있는데 이는 이제 정착적 교수라고 합니다. 이 정착적 교수는 수학 능력이 좀 부진한 학생들을 위해 그 문제 해결 능력에 초점을 맞추어서 만들어진 교수법인데요. 설계 원리를 말씀드리자면 처음에는 이 상황학습이랑 비슷합니다. 맥락을 제공하는데 동영상이나 멀티미디어 등을 통하여서 동기를 유발하고요. 실제적 과제를 제시를 합니다. 이는 이제 수식이 아니라 이야기식 형태로 시작을 하게 되죠. 그리고 협력학습을 진행을 하고 구체적이고 다양한 사례를 활용하여 생성학습을 하게 합니다. 다섯 번째로 문제중심 학습, Problem Based Learning, PBL이라고 하는데요. 이 PBL은 의과대학 교육에서 출발했다고 해요. 의과대학에서 처음에는 이론적인 것들을 쭉 가르치다 보니 모든 교육 과정을 다 이수했는데도 불구하고 실제 현장에 투입되었을 때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 아무것도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관련 분야에 실제 않은 복잡하고 비구조적인 문제가 주어지면 협동학습과 자율학습을 통해 문제의 원인과 해결 방안을 추론해보고 그 해결에 필요한 지식과 기능을 습득하여 학습자들 스스로 문제 해결 방안을 찾아내도록 하는 수업 방식입니다. 의과대학에서 의학을 다루는 병원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정말 복잡하고 비구조적인 문제가 많죠. 응급실을 생각해보면 정말 다양한 환자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 문제들이 다 똑같은 상처와 똑같은 이제 수술 방법이 있는 게 아니라 다들 다르고 복잡하고 비구조적인 것이죠. 그래서 그 문제가 제시되었을 때 이를 풀어가는 과정에서 학습이 일어나고요. 지식 간의 관계가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다양한 접근이 가능하고 실생활에 이제 경험이 가능합니다. 학습의 시작 단계에서 이 문제를 사용하여 학습의 필요성을 일깨워줄 유의미하고 포괄적인 문제를 제시합니다. 학습자 중심으로 돌아가는데
문제를 규명하고 그 과정과 결과까지 모든 책임을 학습자가 지닙니다. 그리고 이 외부 관계자들에게 자신의 결과물 도출해내기까지의 과정에 대하여 논리적으로 설득력 있게 주장 및 옹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기가 설명을 논리적으로 설득력 있게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학습자 스스로. 그리고 협동학습과 자기주도적 학습이 함께 이루어지는데요. 정말 특이한 과정 중에 있습니다. 이게 처음에는 다 같이 모여서 문제에 대한 해결안, 관련 생각을 다 같이 정리를 해요. 그리고 그 정리된 생각을 세분화하여 정리하여서 개개인의 자율학습 시간에 다루게 될 학습 과제로 부여하게 됩니다. 그래서 따로 그 개개인 자율학습 시간에 자신에게 부여된 학습 과제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각자 과제 완수 후 다시 모여서 자신들의 생각을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이 과정에서 학습자의 자아 성찰을 할 수 있는데 이 반성적 사고를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중요시 여깁니다. 교사는 이 문제 중심 학습에서 교육 과정 설계자로서 역할을 하게 됩니다. 문제 자체를 설계하고 필요한 학습 자원을 준비하고 계획하고 학습자의 집단을 조직하고 평가를 준비하게 됩니다. 아까 문제 중심 학습에서 제시하는 그 문제의 특성에 대해서 알아보면 우선 비구조화된 문제, 접근하는 방법에 따라서 여러 가지 다른 결론에 도달할 수 있는 문제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 해결안의 수준이 학습 노력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실들이 학생들의 학습 동기를 촉진하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적이고 관련성 있는 문제여야 하고 복잡한 문제라는 특성이 있습니다. 문제 중심 학습의 역량은 학습자들이 나누어서 학습한 것을 종합하는 능력에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른 지식의 연결성, 통합 교과적인 지식을 얻을 수 있는데요. 새롭게 학습해야 할 지식에 다른 수업에서 학습한 지식, 여러 가지 지식들을 내가 자율학습 시간에 찾아보고 그것을 또 통합시켜서 내 생각을 정리를 해야겠죠. 평가는 학습자의 자기평가를 포함한 수행평가를 통해 이루어지는데요. 교사의 평가, 자신의 평가, 팀원 간 평가, 팀 간 평가가 있습니다. 이 모든 평가를 다 진행을 하게 되고 내용, 과정, 일반화에 대한 평가를 합니다. 그 내용은 관련 전문 지식의 습득, 과정은 문제 해결 능력이 얼마나 향상됐는가, 그리고 팀원 개별 경험에 그 일반화가 얼마나 잘 되었는가에 대해서 평가를 하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스프라이오 인지적 유연성 이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인지적 유연성이란 것은 상황에 따른 대처가 빠르다, 유연성 있게, 융통성 있게 대처를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지식의 범주를 드나들면서 이들을 연결해서 다양한 상황에 탄력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이 인지적 유연성을 늘리기 위한 교수 방법, 교수 설계는 주제 중심의 학습으로 시작합니다. 상황에 기초한 스키마의 연합체를 형성합니다. 그리고 다양한 소규모 사례를 제시하게 됩니다. 특별한 사례를 제시를 하는 거죠. 그리고 임의적인 접근 학습을 시도합니다. 다양한 사례를 비순차적으로 제시를 합니다. 그리고 다양한 문맥과 관점에서 지식을 구성하게 되죠. 그러면
그물망처럼 잘 연결된 지식 구조, 곧 스키마가 형성이 됩니다. 이를 통해서 유연성과 융통성이 해결이 되고 이 특성이 인지적 유연성이 발달되게 됩니다. 그리고 하이퍼미디어를 많이 활용을 합니다. 네, 다음으로는 조나센의 구성주의 학습 환경 설계 모형인데요. 이것도 구성주의 교수 이론, 학습 이론에서 이제 파생된 이론이라서 거의 다가 비슷한 내용들이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중심에는 문제와 프로젝트, 맥락, 표상, 조작, 공간이 중심으로 되어 있고요. 그를 둘러싸고 있는 것이 관련 사례, 정보 자원, 인지적 도구, 대화 및 협력 도구, 사회적, 맥락적 지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성주의 학습 환경 설계 모형에서는 모델링을 할 수 있고, 코칭을 할 수 있고, 비계 설정을 하는 영역이 또 있습니다. 이 조나센의 그 학습 환경 설계 모형의 개관은 학습 활동 지원 체제, 교수 활동으로 구성이 됩니다. 문제 및 프로젝트 중심인데요. 여기서 문제 중심 학습 PBL, 프로젝트 중심 학습이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주어지는 문제 자체는 학습자가 이미 학습한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학습을 유발하는 것이어야 해요. 그래서 쉽지 않지만 다양한 관점을 도출해내야 합니다. 그래서 학습자의 목표는 문제 해결과 프로젝트의 완성입니다. 구성주의 학습 환경에서의 교수 학습 활동은 학생이 학습 활동을 하고 그에 따른 교사의 교수 활동을 알아보면, 학생이 탐색을 하면 교사가 모델링 어떻게 하는지 보여줍니다. 명료화, 내가 찾았던 것들을 정리를 명료하게 하게 되면 교사가 이제 피드백을 줍니다. 코칭.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생각했던 것, 과정, 평가들을 다시 생각해 봅니다. 스스로를 돌아보는 감출을 하고, 이를 통해서 교사가 보기에 조금 더 도전적인 과제를 내어주는 비계 설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델링, 코칭, 비계 설정의 이 설명이 나와 있는데요. 모델링은 학습자가 특정 과제를 어떻게 수행해야 하는지 이해를 돕기 위한 것, 전문가의 수행 과정에 초점을 맞춰져 있다. 이 인지적 도제 이론에서 보았던 것이죠. 코칭, 비숙련자인 학습자가 보다 숙달된 상태로 발전할 수 있도록 도움을 제공한다. 학습자의 수행에 초점이 가 있다. 비계 설정은 비고치키 근접 발달 영역에 확장하는 것으로서 혼자 달성할 수 없는 것을 달성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도움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자원 기반 학습이 있는데요. 이 자원 기반 학습은 학습자가 자원을 활용하여서, 스스로 자원을 활용하여 자료를 수집 분석한 다음에 과제 해결에 필요한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학습자 중심 학습 방법입니다. 학습자가
학습 목적, 방법, 매체, 도구를 다 선택해서 문제 해결력, 비판적 사고력, 정보 활용 능력을 향상시킵니다. 이 자원 기반 학습의 특징은 학습자의 학습 양식 선호도를 반영하게 되고요. 다양한 교수 방법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웹이나 원격 자료를 활용할 수도 있고, 전문가와 협의를 하게 할 수도 있고, 실제 현장 학습이나 기업 훈련의 현장에 가서 이제 그런 자원들을 얻어서 학습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이 모든 게 생생한 자원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환경에 대해서는 먼저는 자원을 지원해 줘야겠죠. 정적 자원과 동적 자원이 있는데, 정적 자원은 특정 순간에 얻은 정보, 뭔가 명제적 지식에 대한 그런 느낌이고, 동적 지원은 빈번하고 지속적인 변화가 있는 자원입니다. 두 번째, 맥락은 외부 주도 맥락이어야 합니다. 교사와 교수 설계자 같은 외부인이 맥락을 설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학습자가 생성하는 맥락도 있고요. 협상 맥락이라 해서 외부가 주도하고 학습자가 생성한 맥락을 같이 학습 과정의 파트너십을 맺은 것처럼 이제 외부가 주도한 맥락이 목표가 되고, 스스로 그에 대한 의미를 만들고 문제를 정의하고 전략을 선택하게 됩니다. 도구로서는 탐색 도구, 과정 도구, 조작 도구, 커뮤니케이션 도구가 있습니다. 탐색 도구는 도서관 카드 카탈로그, 구글 같은 웹 서치 엔진들이 되겠고요. 과정 도구로서는 정보를 모으고 조직하고 통합하고 생성하는 것. 예를 들면은 복사 붙여넣기 하면서 스프레드시트를 정리하는 것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조작 도구라는 게 있는데, 이것은 신념, 아이디어, 이론의 검증을 위한 수단을 제공해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커뮤니케이션 도구라는 게 있는데, 이것은 이 문제를 같이 해결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소통을 하기 위해 문자나 오디오, 비디오 등 다양한 형태로 아이디어를 나누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도구를 지원합니다. 이제 이 자원 기반 학습에서 비계 자원이 필요한데요. 개념적 비계와 메타인지적 비계가 있습니다. 개념적 비계는 단순하게 개요를 정리를 하고 개념 간의 관계를 규정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 중심으로 우선순위를 결정할 수 있도록 도와요. 메타인지적 비계는 학습자들이 학습 과정에서 무엇을 알아야 하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 판단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줍니다. 자원 기반 학습의 교수 학습 모형입니다. 이것은 이제 이 모형에는 두 가지, 세 가지가 있는데요. 내용이 많네요. 첫 번째는 쿨타우의 정보 탐색 과정 모형입니다. 학생들의 정보 탐색 행위는 구성주의 체계의 지식 구조화 과정이다 라고 주장을 했는데요. 처음에 시작 단계에서 연구 주제를 결정할 준비를 합니다. 여기서 내가 어떤 주제를 결정해야 할까? 불확실한 감정이 듭니다. 연구 주제를 결정했어요. 선택한 것에 난 이거 할 수 있을 것 같아. 낙관적인 감정을 가집니다.
주제 일반에 관한 그 정보를 탐색하게 됩니다. 이럴 때 이제 정보의 홍수가 있기 때문에 어떤 것이 사실이고 어떤 이제 자료가 확실하게 정리되어 있는지, 불확실하고 데이터가 의심되고 혼돈스러운 감정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발견된 정보로부터 집중 분야, 초점 형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찾은 정보들을 정리를 해서 명료화하게 됩니다. 초점의 정의와 확대와 지원을 위해서 정보를 수집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방향을 정했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되겠다 하는 방향감과 자신감이 생깁니다. 마지막으로 정보 탐색 완료 및 결과물 작성을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 과제를 이 과정을 다 해결해냈다는 것에 대해서 안도감을 느낄 수도 있고 만족감을 느낄 수도 있고 결과에 대해서 불만족할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로 빅6 정보 리터러시 모델이 있습니다. 이것은 정보 문해 극복을 위한 모형이고요. 정보 기술 활용 능력 방법을 적용했습니다. 각 단계는 이 단계를 막 차례차례 다 밟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순환적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단계별로 보자면 이제 과제를 정의하는 단계가 있습니다. 해결 과제의 요점을 파악하고 과제 해결에 필요한 정보 유형을 파악합니다. 그러면 사용 가능한 정보원을 파악하고 최적의 정보원을 선택해서 정보원의 소재를 파악하고 어떤 정보를 찾습니다. 찾아낸 정보를 읽고 보고 듣고 적합한 정보를 가려냅니다. 이 가려낸 정보들의 체계적 정리를 하고 최종 결과물을 만듭니다. 이 최종 결과물에 대해서 유효성이 있는지, 또 그 과정에 있어서 내가 효율적으로 이 모든 정보를 찾고 결과물을 만들었는지 평가를 하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탐구훈련 모형인데요. 이거는 학습자가 인지적 갈등을 유발하는 모순된 사건이나 의아한 현상과 관련된 가설을 개발하고 질문함으로써 탐구 과정 학습, 탐구 능력을 습득하도록 고안된 모형입니다. 문제 상황에 먼저 직면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탐구 과정을 설명하고 탐구 문제를 제시합니다. 다음으로 정보 수집과 규명을 해야 하는데요. 이게 갈등을 유발하는 모순된 사건이나 의아한 현상들을 다루는 거기 때문에 대상물과 조건의 이제 본질을 먼저 검증을 하고 문제 상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규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정보를 검증하게 되는데 관련한 변인을 추출하고 인과관계를 가설로 설정하고 검증을 해봅니다. 정보를 조직하고 형성하고 설명을 하게 되는 단계가 있습니다. 규칙이나 설명을 형식화하여서 정리를 합니다. 마지막으로 탐구 과정을 분석하게 되는데 이 분석은 더 효과적인 전략을 개발하는 단계로서 교사는 학생들과 함께 이 전략이 다른 문제에서는 어떻게 쓰였는가, 어떻게 쓰일까에 대해서 토론을 하게 됩니다. 다음은 토익 토론
토익 토론 수업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